자, 문제풀이 볼게요. 뒤에 보시면 문제 첫 번째, 입원 환자들의 경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입원 환자들은 그 사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그 치료에 맞게 영양소 양이 배분이 돼야 될 것이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건 X. 식사 구성 안에서 견과류는 어디 들어가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들어가죠. X. 생명체의 기능적인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기능상으로 단위, 기능상의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세포도 보면은 뭐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가 되는 거죠. 촉진 확산 능동 수송은 운반체를 사용하는 이동이다. 촉진 확산 능동 수송 공통적으로 운반체 써요. 그래서 능동 수송의 경우에도 얘도 운반체 쓰고 에너지도 쓰기 때문에 운반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도 포화나 경쟁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포화나 경쟁. 아까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우리 속도 제일 빠른 거. 운송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능동수송이죠. 능동수송. 그 다음이 촉진확산. 그 다음이 단순확산.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확산은 그냥 걸어가는 거, 촉진확산은 리어카 타고 가는 거,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쓰니까 모터 돌려서 자동차 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수송이 가장 빠른 거. 자, 세포 소기관 중에서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핵도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도 외막, 내막해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식사 구성 안에서 깨는 어디 들어가요? 깨는 유지당류에 포함되는 거 맞죠? 깨는 유지당류에 들어가요. 깨는 유지당류, 견과류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나트륨은 유해 영양으로 인해서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다. 상한 섭취량 없어요. 나트륨은 충분 섭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한 섭취량 설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X. 그 다음에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는 5가지 식품군에 매일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다. 5가지 아니고 6가지예요. 그래서 6가지가 뒷바퀴에 다 들어가 있다. 6가지 식품군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촉진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동이다. 에너지 안 써요. 촉진 확산은 운반체만 써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과 지질의 섭취 기준은 에너지 적정 비율로만 제시되어 있다. 지질의 경우에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보통 한 살 넘어가면. 근데 탄수화물은 한 살 넘어갔을 때 에너지 적정 비율이랑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X죠. 이해 때문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 필요량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가 없을 때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 제시하는 것은 충분 섭취량이죠. 1번은 충분 섭취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에 권장 섭취량 인구 집단의 50% 중앙값 절반 이런 말 나오면 평균 필요량이라 그랬어요. 충분 섭취량 역학조사에서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의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 3번이 맞죠. 4번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 아니라 아까 최저 수준이라 그랬어요. 최저 수준. 상한 섭취량은 유해 영양이 나타나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가지고 상한 섭취량 계산해요. 자, 그래서 상한 섭취량 우리 계산할 때는 참고로 이거는 최대 무작용량, 무해용량, 해가 없는 최대량, 해가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 혹은 최저 유해 용량
두 가지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최대치,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치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적은 양으로 어떤 해가 나타나는 용량,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요거를 쓰고 싶으나 요거를 못 구하겠으면 요거를 써요. 이거를 나누기 하죠. 불확실 계수로. 불확실 계수로 한 번 더 나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영양소마다 1도 있고 아예 안 나누는 애도 있고 뭐 5도 있고 심하면 30 몇인 애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해요. 불확실 계수는 뭘 의미하나 하면 개인차죠. 그러니까 최대 무해 용량, 최대 이만큼 먹었는데 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수성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양을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감수성의 차이를 감안을 해서 요 양을 더 나눠줘요. 그래서 더 적은 양으로 설정을 하는 게 상한 섭취량인 거죠. 그래서 유해 영양이 나타나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 최저 유해 용량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거 찾으래요. 보시면은 비타민 C 4번이죠.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비타민 아까 7가지라 그랬어요. 지용성 중에 A, D, E 있고 수용성 중에서 영어로 써 있는 건 C하고 B6, 그 다음에 한국말로 잘 나오는 엽산 니아신까지 해가지고 7가지라 그랬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설명으로 옳은 거 3번 문제 보시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값이라 그랬어요. 1번 맞죠? 플러스 알파 안 한다 그랬어요. 알파는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리놀레산, 감마 리놀렌산은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리놀레산이랑 알파 리놀렌산이 충분 섭취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DHA 플러스 EPA 이 세 가지가 충분 섭취량 나와 있어요. 1세 이상은 탄수화물을 에너지 적정 비율이랑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1세 이상에서는 탄수화물의 경우에 에너지 적정 비율 55에서 65%에다가 그 다음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까지 설정이 되어 있죠. 충분 섭취량 아니죠. 4번 무기질 중에 나트륨, 염소, 칼륨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한 섭취량이 있다. 4개만 상한 섭취량 없다 그랬어요. NaKCl 3가지 같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크롬 있다 그랬죠. 크롬. 그래서 크롬이 빠져서 틀린 거.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어요. 4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적정 비율 쉽게 찾으실 수 있죠. 탄수화물 55에서 65, 그 다음에 단백질 7에서 20, 지질이 15에서 30. 보통 3세 이상이면 요거 일치해요. 3세 이상이면 1, 2세가 지방이 좀 많았죠. 지방이 20에서 35 정도였고. 5번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2000kcal인 사람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2000kcal이에요. 2000kcal. 자, 여기서 탄수화물이 차지해야 되는 비율은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차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0에다가 요거의 55% 0.55 곱해주고 2000에다가 요거의 65%니까 0.65 곱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수치가 1100, 1300. 요거 단위 뭐예요? 킬로칼로리예요. 지금 답에서는 그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00킬로칼로리를 얼마로 나눈다? 단백질 1g당 4kcal예요. 그러니까 4kcal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1300kcal를 4kcal로 나눠줘야만 g이 나와요. g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2번이 나오죠. 6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에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하여 산출한 값으로 인구 집단의 97, 98%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양소 필요량을 섭취량으로 나타낸 것.
요거 기출인데 권장 섭취량이죠. 97, 98 나오면 되고 표준 뭐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2배, 변이 개수 2배 더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돼요. 7번 영양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양 밀도는 영양소, 열량 대비 영양소 얼마 들어있나 그게 영양 밀도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찾으시면 3번이죠. 식품 내 영양소 함량을 열량 대비 비교한 값, 그걸 영양 밀도라고 해요. 5번 보기 보시면 동량의 식품이라면 열량이 낮고 영양소가 많은 게 영양 밀도가 높죠. 그래서 열량이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가 영양소고 높으려면 이게 낮고 이게 높아야 높죠. 그래서 열량이 낮고 영양소가 높은 거. 8번 영양성분 표시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가 아닌 거 찾으세요. 의무 표시 영양소 9가지 있다 그랬죠. 거기 해당 안 되는 거 이번에 칼슘이에요. 9번 원형질 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질 이동이 선택적이다. 선택적이에요. 아무거나 들이지 않아요.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동적이고 비교적 안정한 판 모양이에요. 약간 출렁이는 경향이 있죠. 얘가 딱딱하게 견고하게 되어 있으면 물질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약간 유동성 있어야 돼. 너무 출렁여도 곤란해요. 약간 유동성 있어야 되죠.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요 놈이에요. 불포화 지방산. 만약에 얘가 이런 형태다. 그럼 되게 빽빽하게 들어차고 얘네들 포화 지방산은 융점이 높죠. 그래서 보통 그 고체로 많이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막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져요. 약간 유동성을 부여하려면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줘야죠. 너무 출렁이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틈 벌려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유동적이에요. 비교적 안정된 판 모양이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막의 탄수화물은 다른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막의 콜레스테롤은 수송체, 수용체, 효소 기능을 한다. 일단 효소라는 말로부터 알 수 있어요. 단백질의 기능이죠. 단백질이 수송체, 수용체, 효소 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5번이 맞아요. 틀린 거 5번. 10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상의 DNA 리보솜이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거 맞죠? 진핵세포, 원핵세포 모두 존재한다. 우리 원핵세포는 공부 안 했어요. 원핵세포는 세균 같은 데서 미생물에서 조금 언급이 되는데 원핵세포는 우리랑은 좀 다른 아이죠.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원핵세포 들여다보면 보통 DNA랑 뭐 단백질 정도 들어있는 거. 외막은 크리스타라는 주름 많은 건 내막이었어요. 크리스테 형태인 것은 내막이죠. 내막.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며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것은 DNA가 들어있는 핵이에요. 핵. 그래서 핵이 전체적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거죠. 내막은 비교적 큰 구멍이 있는 거 외막이죠. 내막은 물질의 분자의 어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게 내막이고, 그래서 보기 5번에 있는 설명은 외막에 대한 설명이에요. 11번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 가공, 포장, 분비하는 거 골지체 3번이고요. 12번 다음에 세포 소기관과 그 기능의 연결이 옳은 거. 리소좀, 에너지 생성 장소. 일단 에너지 생성 장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죠.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외부에서 들어온 거, 세포 안에서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 분해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리소좀이었어요. 2번 보기에 보시면 rRNA 합성 장소라고 했던 것은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핵소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핵 안에 보시면 되게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핵소체인데 얘가 뭐 하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rRNA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여기서 rRNA 만드는 걸로 여겨지죠. 그래서 핵소체 하면은 rRNA 합성 장소예요. 혹시 좀 그러면 과산화물 생성 분해하는 거 4번이 맞죠. 카탈라제도 있고 옥시다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죠. 지질 합성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은 소포체, 활면 소포체였고. 13번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가 들어있고 ATP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4번이죠.
14번 다음 중 능동수송으로 옳은 거. 폐포의 가스 교환하면 요거는 단순 확산이라 그랬고요.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 그러면 촉진 확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소장세포에서의 포도당 수송 그러면 요거는 능동수송, 그 중에서도 2차 능동수송이었어요. 3번이 맞죠. 저장액에서 적혈구 용혈 삼투죠. 저장액 삼투질 농도 낮은 데다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그 저장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물이 일리 들어간다 그랬죠. 희석시키려고. 그래서 얘가 터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삼투에 대한 설명이죠. 신장에서의 사구체 여과는 여과예요. 여과. 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 신장에서 사구체, 요거 사구체 여과, 요거는 생리학에서 아마 자세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과는 일단은 모세혈관 압이 있고요. 아까 보호만 주머니 정수압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혈장의 삼투압. 혈장 교질 삼투압. 압력, 관련된 압력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서 자세히 볼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해놔버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 있고 보호만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요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보호만 주머니에 있는 물의 어떤 압력, 그 다음에 혈장의 교질 삼투압, 여기 혈관에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많아서 삼투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게 혈장의 교질 삼투압. 그래서 이쪽의 원동력은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혈관에서의 혈관의 압력, 그게 요거 한 가지. 그래서 1이랑 2 더하기 3을 비교해보면, 1은 뭐예요? 1은 혈관에서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1이고, 2하고 3은 보호만 주머니에서 혈관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압력이 더 세다. 그래서 여과의 힘이 이쪽으로 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를 빼먹고 얘기를 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자세히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여과고요. 15번 능동수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능동수송 포화 현상 있죠. 운반체 쓰니까 포화 현상 있어요. 에너지 써요. 운반체 이용하죠. 경쟁적 저해 있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해요.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능동수송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2개 있는 데서 100개 있는 쪽으로 쑤셔 넣는 게 능동수송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6번 반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3투 2번이죠. 17번 비대기에 대한 설명. 분열이 왕성한 거 증식기죠. 분열이 제일 왕성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증식기예요. 세포 수가 증가한다. 증식기에서도 세포수 증가하고요. 증식 비대기에서도 세포수는 증가하죠. 성장이 정지된 거 성숙기예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 성숙기. 세포 크기만 증가하는 것이 비대기죠. 세포의 기능이 통합된다. 이거는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 개요 부분 끝났고요. 이어서 효소 부분 2장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 효소 볼게요. 이 효소 부분은 우리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에 보통 묻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쪽 파트에서. 근데 이 효소라는 걸 먼저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대사에서 이야기할 때 이 효소 부분이 언급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보고 짚고 가야만 탄수화물 들어가서 탄수화물 대사 볼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효소의 개요, 효소 활성의 저해, 효소 활성의 조절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개요는 이제 효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소개이고, 효소 활성의 저해, 효소가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그리고 효소 활성 조절하는 거, 효소가 하염없이 일을
일을 하면 안 되죠. 생성물 지금 너무 많은데 계속 일해서 계속 생성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 보통 3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효소의 개요 부분이에요. 개요 부분. 자, 효소의 개요 그러면 효소의 성질 첫 번째.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애가 효소예요.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일을 하는 아이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위해서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 투입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통 기질을 전이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 내 필요한 에너지.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효소할 때 효소를 보통 E라고 써요. 엔자임에서 E. 그 다음에 S라고 쓰는 거는 substrate예요. substrate라고 해서 요거 기질. E라고 쓰는 거는 엔자임이라고 해서 요거 효소.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E라고 쓰면 이거 효소구나. S라고 쓰면은 요거는 기질이구나. 기질은 뭐냐면 반응물이죠. 반응물. 예를 들어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의 기질은 전분이죠. 그러니까 전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제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전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파제 그럼 지방 가수분해 효소죠. 이 리파제의 기질은 지방이죠. 그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너무 편안하면 뭐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질이라는 애가 편안한 상태, 안정한 상태로 있으면 반응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띄워야 돼요. 전이 상태라고 해서 약간 불편한 상태. 그래서 전이 상태로 띄울 때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애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움직이려고 하질 않으면 안 되니까 얘를 잡아 일으켜야 돼요. 잡아 일으킬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에너지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일으키기가. 그러면 반응 자체가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겠죠. 적은 에너지로 얘를 확 일으킬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원래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면 요만큼만 들어가도 얘가 일어나 있는 상태, 뭔가 반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효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요만큼만 에너지를 투입하면 얘를 잡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으키는데 되게 많은 힘이 들어요. 그럼 반응 안 일어나죠.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없을 때 며칠이 걸릴 반응을 효소가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라는 아이는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촉매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 기질을 전이 상태로 만드는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효소가 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물, 프로덕트죠. 생성물이 나타내는 에너지 수준은 같아요. 중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동일한데 중간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적어지면서 반응이 되게 쉽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효소라는 아이예요. 효소.
그래서 여기 우리가 E라고 쓰면 엔자임, S라고 쓰면 기질, P라고 쓰면은 프로덕트 해서 생성물이에요. 이거는 생성물. 자, 효소는 전부 다 뭐다? 단백질이에요. 효소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나타내는 특징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주축인데 단백질 아닌 것을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조인자는 금속 양이온인 애도 있고요. 조효소인 애도 있어요. 여기서 조효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기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화합물. 금속 양이온, 그럼 이건 무기물이죠. 얘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조효소, 그러면 유기물. 그러니까 단백질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금속이 하나 붙어야만 온전히 작용을 하는 애도 있고, 금속이 아니라 유기화합물이 붙었을 때 온전히 작용하는 아이도 있고, 금속이랑 유기화합물을 다 필요로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효소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속 양이온이나 조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효소들도 많아요. 유기자가 들어가면은 구조 안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이면 걔를 유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기산, 그러면 산인데 산소가 들어있는 탄소가 들어있는 산이란 얘기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소 복잡한 구조의 산, 그럼 유기산, 그렇게 얘기하고,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아주 심플한 형태의 산, 무기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유기자 들어가면 탄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효소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들이 조효소, 특히나 수용성 비타민들, 물론 지용성인 애도 있긴 한데 수용성 비타민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지용성도 있어요. 비타민 K 같은 거. 자, 그래서 비타민들이 이런 조효소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애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속 보조인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조효소가 붙어있는 이런 효소도 있고, 그거 둘 다 붙어있는 애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둘 다 있어야만 작용을 하는 아이도 있고. 자,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있어요. 보시면 기질 농도, 효소 농도, 온도, pH, 금속 이온, 반응 생성물, 이런 것들이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질의 농도가 많을수록, 기질이 많을수록, 효소가 많을수록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얘네들은 높을수록 반응이 빨리,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반응 속도 증가한다. 그런데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게요? 포화가 돼요. 포화. 그래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프 꺾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질이 너무 많아서 100만 개 있고 효소가 100개 있으면 이 100개라는 효소가 이 기질에 다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요. 효소가 지금 100만 개 있는데 기질이 뭐 몇 개 없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속도에 따른 속도의 그런 그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나 효소의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양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이거는 기질 농도가 너무 높으면 포화가 일어난다.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이렇게 포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질이 몇 개인지, 효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효소의 반응 속도 달라질 수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보통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으면 반응은 잘 일어나요.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뒤에 가서도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반응은 잘 일어나요. 온도가 높으면 반응 잘 일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은 이 효소라는 건 단백질이라 그랬죠. 온도가 높으면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면 변성이 돼요. 변성이 돼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온도 이후에서는 변성이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pH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쳐요. pH는
우리 효소에서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 기질이 결합 부위를 뭐라 그러냐면 결합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 부위. 활성 부위. 그러니까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질이 만약에 붙는다. 그럼 요 자리가 활성 부위예요. 효소가 있고 기질이 있으면 여기 결합 부위가 활성 부위인데 이 활성 부위에 어떤 전하에 영향을 미쳐요. 활성 부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쳐요. 뭐가? pH가.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이 될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H에 따라서도 효소랑 기질이랑 만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마다 각각의 최적 pH가 있어요. 그 최적 pH 기준해서 전후로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반응 속도가.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 여러분 어디 있는 건지 알죠? 위에 있죠. 위에 pH는 1에서 2 정도예요. 굉장히 낮은 pH가 얘는 최적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애가 펩신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효소들은 중성의 pH가 최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에서 최적 pH를 찍고 그 전후에서는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얘는 최적 pH가 한 9 정도로 조금 높죠. 알칼리가 최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효소마다 최적의 pH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 있어서 반응에 영향을 받는 애가 있고 받는 아이들도 좀 존재해요. 우리 식품학에 가서 보시면 뭐 폴리페놀 옥시다제 뭐 이런 효소들이 있어요. 구리를 가지고 있는 효소들. 구리 함유 효소의 경우에는 이런 거 있으면은 반응이 결합이 되면서 반응이 억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 이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효소들도 있고요. 반응 생성물이 많으면 이 생성물 자체가 나 많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를 변성시키면 촉매 활성 상실된다라는 거. 효소는 촉매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지 않아요. 반응이 끝나면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반응 와중에 가역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거. 가역적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기질이랑 결합을 하면은 변했는데 이 변화는 가역적이에요. 얘 떨어지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재생이 되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물 하나 만들었으면, 반응물과 결합해서 생성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물과 만날 수 있게 원래 상태로 재생이 되는 거죠. 소모되지 않고 재생된다라는 특징. 효소는 높은 특이성을 가져요. 아무하고나 반응을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내지 않죠. 특정한 기질과 결합을 해서 특정한 생성물을 만들어내요. 이걸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거나 덥석 잡아서 반응시키는 거 아니고 특정한 애만 잡아서 생성물로 만들어요. 효소는 활성 부위에서 기질과 비공유 결합,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약한 결합을 한다. 단단한 결합이 아니라 약한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소가 기질과 만나죠. 여기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져 버리면 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돼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반응할 때의 결합 자체는 되게 약한 결합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기질이랑 만나서 얘를 이렇게 생성물로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면은 얘는 원래 상태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기질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다른 애가 오면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특이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서 결합하는 거, 아무하고나 결합하는 거 아니라 특정 물질만 기질로 삼아서 생성물을 만든다라는 의미죠. 자, 완전 효소, 영어로 하면 홀로 엔자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포 엔자임에다가 조효소 혹은 금속 이온, 조효소는 코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엔자임 혹은 금속 이온과 결합된 형태를 홀로 엔자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포 엔자임 그럼 뭐냐면 요거는 단백질 부분을 얘기해요. 아포자 들어가면은 단백질 부분.
그러니까 단백질 부분이 주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 부분 상태만 존재해서 효소 기능하는 애도 있지만 금속이온이나 조효소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부분에 단백질 아닌 부분이 결합돼서 완전한 형태가 되면서 효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체가 된 거를 우리가 홀로엔자임, 완전 효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 효소, 홀로엔자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포엔자임이랑 코엔자임 혹은 금속과 같은 게 결합이 돼서 완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 그거를 홀로엔자임. 단백질 부분만 얘기할 때 아포엔자임. 동위효소 아이소엔자임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반응을 촉매하나 구조가 다른 거. 똑같은 A라는 아이를 B로 만들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형태가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형태가 다른 거, 얘네 둘을 동위효소라고 한다. 그래서 A를 B로 만드는 반응은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른 거, 구조가 다른 거, 그거를 동위효소, 이 두 아이를 동위효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성체 얘기하듯이 아이소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효소의 분류 보시면 1, 2, 3, 4, 5, 6 있어요. 요 6가지로 아직까지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 7번이 지금 뭐 새로 추가됐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생화학책인 6번까지 나와 있어서 이게 번호예요. 번호. 엔자임 커미션이라고 하는 데서 붙인 번호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뭘 얘기하나 하면 산화환원효소, 2번은 전이효소, 3번은 가수분해효소, 4번은 분해효소, 5번은 이성질 화효소, 6번은 연결효소. 이게 번호예요.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엔자임 커미션이라는 데서 이 효소를 구별할 때 번호들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보통 이렇게 4자리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EC하고 1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 효소는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여기가 4번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효소는 분해 효소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 번호를 이렇게 부여할 때 제일 앞에 있는 번호가 이 번호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이제 소분류해서 또 나누고 해가지고 번호가 부여되는 거겠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6번까지 있어요. 효소 분류할 때. 산화, 환원 효소는 자, 산화와 환원에 대한 개념을 보고 가셔요. 산화, 환원. 이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요. 누가 산화됐으면 누군가는 환원된 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환원이 됐으면 또 다른 애 누가 산화된 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산화 그러면 산소라는 산소가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산소가 분자 안에 들어온 경우 환원 그러면 산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산소가 나간 거. 그러니까 누가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받아냈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온 게 산화, 산소가 나간 게 환원.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은 수소 아니면 전자예요. 수소나 전자가 나간 경우 산화라고 하고 수소나 전자가 분자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경우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산화 그럼 왠지 산소가 들어왔을 것 같죠? 나머진 반대예요. 산소가 들어온 게 산화, 그리고 수소나 전자는 나간 게 산화. 그러면 환원은 그 반대죠. 산소가 들어온 게 산화니까 산소가 나간 게 환원이에요. 수소나 전자가 나간 게 산화니까 수소나 전자가 들어온 게 환원이에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수소 전자가 나간 게 산화다라는 얘기죠. 산화 환원 반응은 누군가가 수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수소 없는 애랑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는 지금 갖고 있던 수소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럼 얘는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얘는 지금 수소 없었어요. 근데 수소가 들어왔어요. 얘 어떻게 된 거? 환원된 거. 요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대사 공부하면서.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효소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DE 그럼 뭐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하이드로겐? 수소가 없는 거. 수소를 없어지게 하는 효소예요. 수소가 없어지게 한다. 기질이 있었는데 얘가 가진 수소를 없어지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효소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갔지? 누군가 받았겠죠. 받은 애는 환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촉매하는 애가 디하이드로겐 나제 효소인데 이게 산화 환원 효소의 대표적인 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하고 환원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이제 대사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이 효소 그러면 어떤 작용기가 여기 있던 게 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X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랑 만나서 이 작용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게 전이효소예요. 우리 전이효소 그러면 아미노기 전이효소, 아미노산에서 얘기가 나오죠. 아미노기를 갖고 있던 아미노산이 그 아미노기를 딴 애한테 주고 걔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지는 아미노산이 아닌,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없는 형태로 바뀌고 그게 전이효소죠. 그래서 알파케토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애를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이게 전이 효소의 대표적인 예. 우리 아미노 트랜스퍼라제 뭐라고 나올 거예요. 뒤에 가서. 그게 전이 효소. 그래서 작용기가 이동하는 거죠. 가수분해 요소는 가해졌어요.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A, B라는 애가 있었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OH로 나눠진 거죠. 이게 가수분해 효소. 대부분의 우리 체내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가수분해 효소예요. 소화효소들.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 지방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뭐 펩티다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이 들어가면서 쪼개지는 거죠. 가수분해 효소. 분해 효소 하면은 리아제라고 해요. 요거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중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나눠지거나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분해 효소예요. 거기 정의 보시면 이중결합으로의 기능기 첨가 또는 역반응을 촉매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잘라지면서 이중결합이 누군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중결합이 있는 데서 다른 애가 들어가면서 화합물이 생기거나 그것을 우리가 리아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성질화 효소는 아이소머라제라고 해서 쟤도 우리 해당 과정에 보면 아이소머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질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글루코즈를 뭘로? 프락토우즈, 과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이성질화 효소예요. 아이소머라제라고 하고 해당 과정 보면은 글루코즈 6인산이 프락토우즈 6인산으로 바뀌어요. 거기 들어가는 효소 이름 보면은 무슨 아이소머라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질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분자 내 기능기의 전이 또는 분자 내 재배열 반응을 촉매한다. 그래서 이성질체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성질화 효소예요. 그래서 분자 안에 있던 뭔가를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거나 배치를 바꿔서 다른 물질로 이성질체로 바꿔버리는 효소. 연결 효소 그러면 연결하는 거죠. A라는 애가 있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A, B를 만드는데 연결 효소 리가제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ATP가 들어가면서 ADP와 PI로 나눠지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연결 효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ATP 분해와 짝지어진 축합 반응에 의해서 두 기질 분자 사이에 화학 결합이 촉매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연결 효소. 자, 그 다음에 효소의 반응 속도론이라는 거 나오죠. 지금 앞에서 6가지 효소 분류 봤고요. 반응 속도론 그러면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그러면 반응 시기 조기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V0 초기 반응 속도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Vmax 최대 반응 속도 그 다음에 기질 S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죠. 이렇게 네모쳐져 있는 거는 농도를 얘기해요. 기질 농도. 그리고 KM이라고 하는 상수가 하나 나와요. 이 KM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에 대한 효소 반응의 속도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효소 반응의 속도식. 기질에 대한
기질에 대한 효소 반응의 속도식, 요것을 우리가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이라고 하고,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거를 머릿속으로 굳이 집어넣어서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개념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은 이 KM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문제가 나와도 거의 요거만 취급을 해요. KM이 뭔지. 그래서 구조식, 그러니까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식 하면은 V0, Vmax, 그 다음에 기질 농도 KM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기질 농도에 대한 V0,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대한 식이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처음에는 막 증가하죠. 기질의 농도가 많을수록 만들어내는 반응 생성물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포화된다라 그랬죠. 기질이 100만 개 있어서 효소들이 전부 다 지금 효소 10개 있는데 그 효소들이 전부 기질에 차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생성물 나오는 거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요게 포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의 속도를 최대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여기가 최대 반응 속도. 그래서 기질 농도가 X축에 있어요. Y축에 V0 초기 반응 속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식 하면 반응,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 기질 농도에 대한 초기 반응 속도의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뭘 보자 그랬냐면 KM이라는 걸 보자 그랬어요. KM. 자, KM은 뭐냐면, 자,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기질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단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분해가 되면서 효소는 재생이 되고 프로덕트 생성물이 나와요. 뭔지 아시죠? 지금 효소가 있었어요. 이 효소가 기질이랑 만났어요. 활성 부위라는 데 가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효소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 기질을 프로덕트로 만들어내요. 이게 반응식이에요. 여기에 상수라는 거 있어요. 속도하고 관련된 상수. 여기가 K1. 그리고 여기가 K-1. 그래서 요거는 평형이에요. 이게 되게 많으면 이렇게 다시 분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만나서 프로덕트가 되는 거, 여기를 K2라고 볼게요. K2. 뭐냐면 지금 제가 쓴 거 K1, K-1, K2 요거는 속도하고 관련된 상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상수. KM이라고 하는 거는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라고 해요.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 하면, 얘는 K1분의 K-1 더하기 K2를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자, 여기가 지금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나중에 얘기하는 결론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결론만. 그래서 결론을 그냥 확 얘기하기가 그래서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될 때의 속도 상수라는 게 있고요. 얘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다시 분해되는데 그때의 분해 상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의 어떤 상수가 있어요. 속도 상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속도 상수. 그래서 이렇게 KM이라는 건 정의를 내려요. K1은 뭔가요, 지금? 기질과 효소, 기질이랑 효소랑 결합하는 거죠. ES, 복합체 만드는. 결합하고 관련된 상수예요. K-1과 K2는 뭔가요? 기질, 효소, 복합체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이랑 효소가 분해될 때랑 관련되는 분해 속도 상수예요. 결합 속도 상수, 속도자가 빠졌어요. 속도 상수. 기질, 효소, 분해 속도 상수. 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결합하는 속도 분해, 분해되는 속도예요. 결합되는 속도 분해, 분해되는 속도로 나타낸 것이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효소랑 기질이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면
친하면 결합, 분해 중에 어떤 게 왕성하다? 결합이 왕성하겠죠. 되게 친하면 친할수록 잘 결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속도 상수가 커져요. 둘이 친할수록 결합 속도 상수가 커진다. 얘가 커져요. 이 분모가 커지니까 Km 값은 어떻게 되게 해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KM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결론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KM의 의미, 첫 번째 효소랑 기질의 친화도를 나타낸다. 효소랑 기질이 친하면 친할수록 KM이라고 하는 상수는 숫자가 작아진다. KM이 낮아요. 그럼 효소랑 기질이랑 되게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결합을 잘하는 거죠. 되게 결합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일단은 둘이 결합을 해야 반응이 일어나니까 되게 친하다, 결합이 되게 잘 된다,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KM의 의미 첫 번째, 효소하고 기질의 친화도를 의미하고요. 둘이 친할수록 KM의 수치는 작고요. 둘이 친해서 KM이 작을수록 반응은 어떻다? 되게 잘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그래서 이 KM이라는 것은 결합 속도 상수분의 분해 속도 상수를 의미하고요. 친화도를 궁극적으로는 의미한다라는 거 첫 번째.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요 KM의 의미는 뭐냐면 저기 지금 V0는 KM 더하기 기질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농도예요. 곱하기 V0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일 때 2분의 Vmax일 때 요거를 대입을 해서 풀어볼게요.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일 때의 속도가 KM 더하기 여기다 지금 대입한 거예요. 기질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농도예요. 약분되죠.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2분의 1은 KM 더하기 기질농도 분의 기질농도예요. 요거 지금 약분했어요. Vmax 나눴어요. 이렇게 X자로 곱할 수 있죠. 이 S는 KM 더하기 기질농도. 기질농도 이거 넘어가요. 그러면 이 기질농도 빼기 기질농도는 KM 결과적으로 기질농도랑 뭐랑 같아진다? KM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인 그 반응 속도일 때 기질농도랑 KM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KM이라 하면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일 때의 기질농도다.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일 때의 기질농도란 얘기죠. KM.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최대 반응 속도 절반 뚝 자른 거 기질농도에 내려버리면 요거는 KM이에요. KM.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효소랑 기질의 친화도를 나타낸다. 친할수록 KM은 작다 그랬고 그럴수록 반응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의미는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 딱 절반일 때 그때의 기질 농도가 KM이다 라는 얘기죠. 기질 농도가 KM이다. 그 두 가지 의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싫으시면 그 두 가지만 결론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가 KM이고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는 강도, 다시 말해 친화도를 나타내는 척도라서 왜냐하면 결합 속도 상수분의 분해 속도 상수라서 KM이 클수록 기질이 효소에 대한 친화도는 낮다. KM이 작을수록 둘이 친하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 KM이 높을수록 둘이 안 친하다. 반응 일어나기 힘들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인-위버버크 이중역수 도식이라는 거. 요거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까 미카엘레이스 멘텐 반응식을 뒤집은 거. 아까 V0는 KM 더하기 기질농도분의 Vmax 곱하기 기질농도였죠. 요거를 뒤집은 거예요. V0분의 1. 그럼 얘가 뒤집혀야죠. Vmax 곱하기 기질농도분의 KM 더하기 기질농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쓰면 분모가 KM, 요거분의 KM, 그 다음에 Vmax 곱하기 기질농도분의 기질농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약분되는 거죠. 그래서
Vmax 곱하기 기질 농도분의 Km 더하기 Vmax분의 1.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보면 Y축을 V0분의 1, X축을 S분의 1, 기질농도분의 1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냐 하면 Vmax분의 KM의 기울기죠. Vmax분의 KM의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이 Vmax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Y죠. 그리고 요것이 나눠서 쓸게요. 나눠서 쓰면 S분의 KM 더하기 S분의 1이죠. 요게 X고 요게 기울기, 요게 Y절편 해서 그림 그려 놓은 거, 그게 라인 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그림이에요. 그래서 라인 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식은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뒤집어서 1차 방정식으로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KM이라고 하는 아이의 개념, 아까 친화도 얘기하고 최대 반응 속도 절반일 때의 기질 농도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식이 기질에 대한 반응 속도에 대한 식이다, 효소 반응의 속도식이다라는 개념 아시면 되고요. 라인 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뒤집어 놓은 거다. 그래서 뭐 기울기나 이런 Y절편이 뭘 의미하는지, X절편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했던 걸 거예요. X절편, Y절편.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살짝 보시고, 라인 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식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효소 활성의 저해 나와요. 가역적 저해제, 비가역적 저해제 나오니까 요거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